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만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네. 5,000피는 5,000피고 그쵸. 진짜 네. 2030년 내로 만 갈 것 같다고 막. 그 에이펙 보면 딱 느끼지 네. 않으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정말 많이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수 레벨들 뭐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네, 레벨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리플 만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만? S&P 500, 음. 금, 음. 코스피. 아, 금도 지금 4천 넘어 있었으니까. 네, 다 비등비등합니다 지금은. 와, 만 가는 게 참 많네요. 음. 만 또 뭐 있으면 뭐가 좋을까? 만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러면 네. 연간 전망 오늘 들어본다고 하죠?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제목을 보니까 제목. 여돈이 아니고 돈의 무게. 몇 킬로입니까? 돈의 무게가. 약 예. 몇 그램? 네. 돈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연간 전망함에 앞서서 대부분 다 시장 생각하시는 게 유동성 장세고 돈이 많이 있는 장세고 뭐 이런 건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의미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돈의 공급량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 대부분 자산 가격들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의 가치가 가벼워질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내년의 시장을 보는 하나의 큰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네. 가치. 네. 주변에 돈이 많다. 돈의 무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요돈의 몸무게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비밀이고요. 시장의 비밀은 우리 또 이재만 실장님이 하나씩 풀어줄 텐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무게, 시장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내년에는 그 무게를 안고서 얼마나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미리 보는 2026년에 대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S&P 500의 M7 안에서의 주가 수익률 편차가 되게 심했다. 아무래도 최근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네네.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잘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연간 전망을 하기 이전에 좀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실적 발표가 기업들에 주는 영향들, 그리고 여기서 실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아무래도 남아있는 기간들을 보는 데는 상당히 흔히 얘기하는 전략의 중요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약간 11월의 전략,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던 연간 전망에 대해서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과연 이제 지수의 레벨에 대한 생각들, 내년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간 전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제가 전략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혹시 내년에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로 준비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가 수익률 차별화가 심했긴 했는데 네. M7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순서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마존이 또 이렇게 연말 전에 이렇게 오를 줄이야. 그리고 구글도 그렇게 부침이 계속 있더니 갑자기 가을부터 확 이거 오르기 시작하고 기다리면 다 기회가 있는 게 M7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정말 그 M7은 제가 봐도 되게 특이한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하면 물론 조정을 받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기다리면 그 조정을 벗어나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르는 형태를 좀 그러니까요. 보였던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겸해서 막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건 뭐 10월의 M7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빼면 모든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올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못 됐었는데 10월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높은 맞아요.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주가가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이런 기업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알파벳도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솔직히 주가가 저렇게까지 차별화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실적 발표가 차별화를 시켰다는 결론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런 이유가 뭘까냐라는 걸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냐라는 걸 보고 제가 이 기업들이 만드는 무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제일 위에 먼저 적히는 게 매출액이 적히게 되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 흔히 얘기하는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밑으로 가면 다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박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 YOY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 10% 정도? 뭐 이 정도는 양호한 성장인 거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순이익과 EPS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갖고 오는 거죠. 한 30%대.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매출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이 더 높을 거를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손익계산서가 정배열로 쓰게 되면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높게 기록을 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측면은 즉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타 이런 기업들은 제가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매출은 아마존이나 알파벳만큼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메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율이 26%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갖고 옵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순이익과 EPS도 그만큼 성장을 했겠느냐. 네.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다 낮은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다양한 기업들의 이슈가 있겠죠. 메타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AI 기업은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매출이 증가할 거고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매출 증가가 얼마나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냐? 혹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국면에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와 같이 저렇게 흔히 얘기하는 손익계산서가 역배열로 쓰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좀 이유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만들고 무엇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도 주가 이런 측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그 M7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에서 잘 보여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자칫 저 두 기업은 지난 IT 버블 때 네. 돈을 못 벌면서 과잉 투자를 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우려감인가요? 잘못하면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렇진 않았고 아까 네. 보셨던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아직까지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혹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모습을 영원히 아직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잠깐 보여줬던 이번 실적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과 변수가 될 수 있고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지금까지는 그래 돈 잘 벌고 잘 하고 있는 기업들 네. 많고 한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는 우리가 늘 가이던스를 보면서 가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몇몇 기업들은 이번에 약간 휘청였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아무래도 투자에 좀 대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비용은 높아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 매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때는 기업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과 포인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모습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진행 과정이 있겠죠. AI가 성장 산업이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요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움직이는 주가에 대한 원동력, 영향력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남아있는 실적 발표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되게 단순한 그림이긴 한데 실적이라는 게 주가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즉 우리가 발표되는 현재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닝 쇼크를 내느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수익률이 갈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막대 그래프를 잠깐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주가는 지금의 실적보다 향후의 추정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네. 즉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은 S&P 500 안에서 M7을 포함한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가 테크 섹터니까 테크 섹터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을 갖고 주가 수익률을 체크를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EPS 즉 흔히 얘기하는 향후 12개월이니까 1년 후 EPS에 상승이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좋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좋다는 되게 단순한 논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향후 12개월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이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냥 주가가 빠지고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셨던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지금의 실적이 향후 12개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추정치가 변하는지가 훨씬 더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준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닝 쇼크도 마찬가지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를 내면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는 됩니다. 근데 조정의 폭이 덜한 쪽이 어디냐면 결국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시는 것처럼 12개월 예상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그 흔히 얘기하는 조정의 폭이 하락하는 조정 기업보다는 좀 적었다는 특징들 이런 것들도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실적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 표는 실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좀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닝 쇼크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 기대에 못 미치면 어닝 쇼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돈을 버는데 시장의 기대가 과해서 네. 어닝 쇼크가 났는데 향후 미래에 대한 EPS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지금 약간 주가가 밀려도 다음 4분기에는 또 매출도 올라갈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면 훨씬 더 높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닝 쇼크를 냈을 땐 분명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특징적인 이슈로도 인해서 여러 가지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질 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이 오히려 뭐 12개월 예상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 또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네. 상승하고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좀 매수의 기회로. 타이밍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궁금하다 그런 기업. 네. 근데 이런 거는 특히 한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3, 4분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왜 코스피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이게 향후 12개월 순이익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다 주가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12개월 순이익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 해도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조금 더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왜 아까 미국은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어닝 쇼크를 내면 그게 향후 순이익이 상승하거나 좀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고 더 빠지고는 있었는데 빠지기는 했었죠. 주가가. 네. 근데 한국은 여기 보시면 어닝 쇼크를 3분기 때 또는 4분기 때 낸다 하더라도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하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냥 거의 약간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기업들보다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특징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빈센트가 말씀해 주신 그 전략은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에 훨씬 더 잘 맞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섹터를 찾아보면은 뭐가 있죠? 사실 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 뒤에 있겠군요. 나는 그게 너무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예, 지금. 잘 근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업종이나 섹터로 보기가 약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업종마다 종목들이 너무 차별화가 편차가 돼 있다 있어서.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하긴 한데 아직 다 실적 발표가 또 끝나지는 않아서 그쵸.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먼저 미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한국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한 2주 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시점들 대비해서 12개월 아까 예상 EPS라고 했었죠. 미국은 주당 순이익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매출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다 정배율로 서 있죠. 매출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순이익 증가율보단 EPS 증가율이 내년에 높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약간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물론 지금도 주가가 잘 가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좀 실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는 있는데 잘 보시면 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올해 10월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 어닝도 약간 생각보단 좋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은 증가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순이익이라든가 EPS가 따라오지 못했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내년 순이익 추정치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빈센트가 얘기해 주신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AMD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 캐터필라,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보이시는 엠너빈이라든가 부킹홀딩스,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기업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한번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각과 관점을 가지시고 보시면 아마 나머지 한 11월, 12월을 대비하시는 또 다른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실적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특히 향후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2주 전 대비해서 2025년 3분기 그리고 내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걸 체크한 테이블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저 숫자가 맞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만든 지 해서 한 3-4번을 그러니까요. 확인했는데 진짜예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영업이익 증가 증가율의 컨센서스가 97%. 네, 올해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컨센서스고 아직 디램 가격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긴 한데 정말 삼성전자의 그 이익 증가율이 거의 진짜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이런 숫자 여태까지 여의도 있으면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네. 물론 봤었을 때가 언제냐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쇼크를 경험하고 기저효과가 있을 때는 100%, 150%, 200%씩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이 특별히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워낙에 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크게 한국 기업이 나빴던 게 아니고 오히려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저렇게 큰 대형 기업이 97%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온다는 건 본 네. 적이 한 번도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저도 우리나라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약 러프하게 3분의 1이니까 100% 오르면 우리나라 코스피 30% 오른다 해도 네. 내년에 이거 6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궁금하다. 어쨌든 그래서 대형주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닥이 부진하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시고 아실 테는 알고 계시는 일인데 네. 기본적으로 대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이 중소형주를 여기에 갖다 붙이기가 소외 많이 받죠. 예, 조금 쉽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리고 소팅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주만 좀 들어갔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내년에 뛰어넘는 기업이 여기 딱 보셔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컨센서스를 갖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냥 뭐 전자 중심, 약간 반도체 중심, 아직은 뭐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 중심 이런 시장들의 구도가 여전히 좀 유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업종을 찍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종도 거의 변하는 게 없죠 올해랑. 보이시는 반도체는 다 있고 조선 원전도 있고,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 방산도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여전히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가 바뀌고 뭐가 변했고 업종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물론 이제 월간 분기 이렇게는 짧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긴 그림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도 업종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저런 데이터를 보면 좀 어려운 측면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KTNG 정도가 약간의 네. 주도 섹터에서 그 번외 섹터가 네, 되겠네요. 번외 섹터인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투자의 있고. 연결고리가 그쵸, 되는 그쵸. 거죠. 삼성전자만을 갖고 비중을 다 채우기 어렵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물산으로 하니까. 아. 그래서 KTNG 정도가 약간 진짜 그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지금의 무슨 이런 약간 주도 업종에서는 조금 다른 쪽에 있는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여기 보면은 부킹홀딩스 빼고는 이제 우리나라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 뭔가 AI를 필두로 해서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좀 제약 바이오 쪽하고 여기 보이시는 부킹홀딩스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네. 나머지는 지금 보셨던 종목하고 약간 뭐 종목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차이는 있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AI의 주도형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TNG는 또 저희 잠깐 다녀왔었는데 배당을 또 무지막지하게 그쵸, 주는 그쵸. 기업이니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물론 주식을 배당 수익률만을 보면서 투자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또는 수익률의 제고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무시하기 어렵고 특히 약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물론 예전보단 계절성이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배당주에 대한 이런 포인트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수 전망 얼마나 밴드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기대됩니다. 그 제가 지난 2주간 나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유동성과 그리고 지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업종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제 정리를 하는 겸해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에서 좀 생각하는 건 내년의 지수 흐름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올해는 상고, 하, 고고였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수 수익률을 갖고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였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고 기준금리들은 각국들이 인하를 했고 근데 이게 뭐 내년에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릴 거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 컨센서스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지수의 예상 경로를 좀 생각하실 때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유동성 자체가 언제 그 유동성 증가율이 둔화되겠냐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대표적으로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연준은 올해 남아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번 인하할 거고 내년에도 3번 인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플레 압력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흔히 얘기하는 기대감일 것 같고요. 한 내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가 되면 결국 최근에 이제 약간 미국의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국제 유가가 또 갖고 있는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년에 WTI가 60에서 65불 현재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도 YOY 변화율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이때 유동성 증가율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지수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내년 한 3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내년 3분기 정도까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리스크 대비 전략도 필요하시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럼 S&P 500과 코스피의 지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는 합니다만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똑같은 곳은 실적이 좋아지는 곳이고 그쵸.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쪽입니다. 네. 결국 주가 수익률은 모두 다 이익 증가율에 기대서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이익 증가율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년에 S&P 500의 EPS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6%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을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63%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주가 수익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빼져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S&P 500이 갖는 기대 수익률은 13% 정도 됩니다. 13%를 현재 수준의 지수에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대략 7,600에서 7,7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은 14% 정도 됩니다. 여기 수준의 지수 수준에서 한 14% 대입하시면 한 4,600에서 4,700포인트 정도가 이제 내년 지수 상단으로 보실 수 있는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딱 하나죠. 강세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세장의 주도 업종은 대부분 다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이 뭐 많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여기 보이시는 미디어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과 메타가 시가총액인 리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 하드웨어가 대부분 다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의외로 약간 특징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미국의 업종이 다각화금융이라는 투자은행과 여기 보이시는 제약바이오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한 번쯤 좀 엣지를 줄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여전히 뭐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조선, 뭐 원전, 전력기기, IT 하드웨어라고 불리우는 약간 반도체 소부장급들 이런 쪽들이 여전히 내년에도 이익 증가율이 높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도 좋았고 이런 측면들이 유지가 될 텐데 다만 하나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내년까지는 어쨌거나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우리나라 업종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입니다. 한 번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근에 보셨던 2차 전지의 강세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2차 전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주도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반짝하고 반등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증가율 사이클이 좀 둔화되면서 경기 사이클도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차 전지보단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으로 내년 하반기 때는 포트를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장기적인 전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주도주는 항상 탄생과 성장과 소멸이 있고 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높은 쪽이 누구냐. 네. 그리고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의 상승 여부, 사상 최고치 경신 여부.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주도주가 소멸될 때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는 그 특징들. 한번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좀 보시면 왜 미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써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MD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GE버너버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두산마켓, LG이노텍 이런 쪽들이 풍부한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늘고 흔히 얘기하는 투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로 대표적인 주도주 정도로 꼽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또 다른 주도주의 컨셉은 올해 주도주였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수익성, 즉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의 데이터 특히 가격 전가력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엔비디아, 알파벳, 에브비, GE라든가 이런 기업들, 우버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코스피는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거론된 이
기업들이 안 오른 기업이 없고 또 그 올랐던 그 폭과 그 기간이 되게 긴 기업들도 많아요. 특히 전력기기 같은 그쵸. 경우에는 네. 2년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진짜 네. 기업을 통할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강세장을 시작한 주도 업종과 네. 주도 종목은 그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도 네.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을 유지한다는 그 항상 그런 컨셉들을 좀 대입을 하셔서 주도주가 강세장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고 주도 업종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그 컨셉. 오히려 업종을 찾아보실 필요도 있겠죠. 아까 뭐 2차 전지가 새로 이런 것도 네.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주도 업종과 어떤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특히 주도 업종 안에서 어떤 주도주가 내년에도 한 번 더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네.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또 선별의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고민되는데 왜 시간이 고민돼요? 뭐 해야겠다 안 네, 되겠다. 네, 네. 근데 하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강세장인데 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강세장이었을 때도 크게 하락했던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네, 있죠. 아무리 그 강세장이라고 해도 지수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의 흔들림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5, 6% 정도 흔들리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제가 테이블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 테이블은 미국의 대표적인 강세장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연간 수익률들은 다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게 와, 됩니다. 20%까지 예. 급락이 나오네요. 결국 평균 20%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S&P 500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18% 정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단기 급락인 거죠. 네. 2개월 정도의 급락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생겼던 이슈들인데 지수가 20% 빠진 거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종목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정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하락 이유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위기의 이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로 측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아니라 잘 보시게 되면 저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잘 가던 S&P 500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한번 여기 보시면 러시아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LTCM과 같은 그때 헤지 펀드가 파산을 근데 이런 거는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겠죠. 그리고 2003년도 어떻게 보면 이때도 S&P 500은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단기에 크게 흔들렸던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저런 거를 예견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렇죠.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잘 회복하던 지수가 2011년 한 10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는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선진국이 디폴트를 낼 거라는 생각을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블랙스완적인 정도의 위기가 등장을 하면 강세장도 지수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한 18% S&P 500 기준으로 빠집니다. 근데 강세장이니까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지수가 2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거를 복구하는 기간도 2개월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하게 된다는 게 또 다른 강세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2개월. 예. 그러면 좀 복귀해 보면 강세장에 항상 예기치 못한 이벤트들이 왕왕 있었고 네. 그때는 수급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거의 V자 곡선이 꽤 있었고 네. 네, 그때 주도주는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도주가 그것도. 딱히 바뀌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주사, 강세장에서 여주사. 지수가 흔들리고 빠지면 일반적으로 주도주 쪽으로 다시 가서 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틀렸던 경험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주 이런 대표 케이스들이 몇 번 있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시점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형태고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주도주 쪽의 그 역할론이 강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그 해 연말에 복귀해 보면 참 다사다난했는데 주도주가 수익률은 더 좋았다. 저점이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강세장에 또 이런 리스크 말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 항상 그거죠. 너무 IT가 과한 투자를 하지 않았겠냐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해요?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은 좀 경제 데이터고요. GDP 대비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미국 총 투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의 투자 비중.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90년 이후부터니까 그냥 90년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해보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예전 뭐 7, 80년대처럼 건설 투자로 GDP가 투자 이런 규모를 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또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른 쪽에 또 고민도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왜 1990년대에 미국을 주름잡았던 IT 기업들 한 10개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의 IT 상위 10개 기업들 매출액 대비 캐펙스니까 투자 비율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12% 정도가 1990년대 후반 IT 버블 당시의 고점이었는데 지금이 1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많은 AI 쪽에 투자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의 증감의 여부가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했을 때 그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그게 과잉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투자를 하면 그 수익성을 보는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ROIC라고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아주 대표적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8년에서 2000년 즉 그때 당시 인터넷 혁명, 테크 버블 이런 게 있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18% 정도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얼마일까 보시게 되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높아지면서 현재는 수준이 26% 정도가 됩니다. 예상하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과잉 투자라고 부르긴 좀 어렵고 흔히 얘기하는 저렇게 투자 수익성이 좋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시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게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는 경우가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재만 실장님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어드바이저리 카운셀링을 받았는데 내가 수익률이 안 나는 경우 뭐 비교가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도대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는 이유는 뭐죠? 우선 기업 측면에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겠죠. 아, 이 기업은 투자를 해봐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저 기업이 갖고 오는 제품이야.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내가 살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품을 어쨌거나 팔아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현금 회수가 될 텐데 팔 때 싸게 파는 거죠. 저 기업보단 A라는 기업보단 B라는 내가 더 싸게 팔면 이거를 그냥 팔아서 갖고 올 수 있는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인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업이 약간 진짜 레드오션이 됐고 레드오션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 깎는 경쟁을 해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다양한 리스크들 지금 이렇게 거론해 주시는 리스크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근데 저는 막 또 밤사이에 트럼프가 뭐 베네수엘라랑 뭐 약간 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악재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네.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한 그런 현금도 좀 준비해 둬야 되고 그럴 때는 말씀해 주셨던 주도주 네. 역할을 했었던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회로 네. 삼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이재만 실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